아버지 요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던 남편의 형, 그가 제게 걸어온 조건은 제 몸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를 위해 선택한 거래. 그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양심도 조금씩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주인공이 꺼내는 충격 고백. 그 사람이 내게 건넨 건 돈이 아니라 함정이었어요. 지금부터 가슴을 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말 못할 현실 속 진실들. 돈보다 더 잔인했던 유혹과 굴욕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이런 충격적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후회투성이지만 누군가 들어만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저는 41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9년,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어요.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지만 설레거나 기대되는 일도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죠. 그러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그 나이쯤 되면 누구나 그러시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점점 아버지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옷장을 열고 학교 가야 한다고 하질 않나, 냄비를 태워 먹고도 누가 장난쳤다고 하시질 않나. 급기야 집을 나가시고 멀리서 경찰이 전화를 주셨을 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원에선 중증 치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있는 데서 울면 안 된다며 씩씩한 척 하셨지만 그날 밤엔 병원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쓰러지셨어요. 긴 시간 간병에 시달리시다 결국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거죠. 남은 가족이라곤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형제도 없고 친척들은 다 지방에 흩어져 있고 친정집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직접 모셔야 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는 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더군요. 밤에는 헛소리를 하며 깨시고 낮에는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리시고 아버지였던 분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걸 매일매일 지켜보는 일은 그냥 제 속이 조금씩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찍 자야 출근하지. 집이 왜 이렇게 냄새나? 하루하루 짜증이 늘어갔고 결국엔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아버진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왜 당신 친정일까지 떠안아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니 한 달에 1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대출도 적금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저는 그냥 바닥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의외의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 제게는 아주버님이었어요.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그다지 친하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몇 번 얼굴을 본 게 전부였는데 그 아주버님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형수님, 저예요. 아버님 소식 들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다고요? 그날 오후 아주버님이 전화로 그렇게 말해오셨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어색함이 몰려왔죠. 남편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에겐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꽤 든다면서요.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말보다 도와주겠다는 말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주버님과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아주버님은 여유롭고 침착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될 때 많죠. 형수님,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겁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풀리듯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저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의 끝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몸이 굳었습니다. 형수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제 사무실에만 들러주시면 돼요.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고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요. 그 말은 듣기에 따라선 아무것도 아닌 척할 수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요양원비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죠. 그 미소 띈 얼굴 아래 감춰진 속셈이 너무도 노골적이었어요. 차가운 유리컵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말없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욕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해도 믿어줄까? 아니 지금 당장 요양원비도 못 내는 마당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게 있긴 할까? 그날 밤 아버지는 대소변을 벽에 칠해버리셨고 요양원에서는 다음 달부턴 비용 미납 시 퇴원 조치가 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하신 사무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주버님의 사무실 앞에 처음 섰을 때 제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떨려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10층. 유리문 너머로 비치는 실내는 너무나 조용하고 깔끔했고 그곳에 제가 있어도 되는 걸까 싶을 만큼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아주버님이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으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형수님, 이렇게 직접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뭐. 말끝을 흐리며 앉자 아주버님은 미리 준비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 커피잔 하나를 받는데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차 한 잔 데워와. 그거면 충분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눈빛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천천히 훑어보며 웃음을 띠고 말했어요. 형수님은 늘 그랬어요. 고요한데 묘하게 사람 마음을 끌어요. 형이 왜 이렇게 늦게 알아봤을까?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불쾌했지만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발을 들인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추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요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달 비용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하마터면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고마움도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이걸 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날 밤 남편의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버님, 요양원비 어떻게 해결한 거야? 그냥 지인한테 조금 빌렸어. 지인. 누군데? 아주버님 도와주신대. 남편의 표정이 그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 인간이 왜? 걔가 도와준다면서 무슨 내가 안 바랄 사람으로 보여? 당신이 뭘 그렇게 몰아붙여? 그 인간은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뭐든 계산적이었어. 넌 모를 거야. 그 눈빛이 얼마나 불순한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말투, 태도,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꼴 보기 싫다고 했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감정마저 사치였어요. 이미 대가는 시작됐고 저는 그대가 속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방문 때 아주버님은 책상 위에 화장품 샘플 몇 개를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회사에서 수입하는 건데 형수님 피부엔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의 태도는 마치 연인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셨고 어머니도 병원에서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던 가정에 잠깐의 평온이 찾아온 건 그대가 덕분이었죠. 저는 자꾸자꾸 제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일어난 거 아니야. 그냥 사무실에 들러서 차 한 잔 마신 것뿐이잖아.
만약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수록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양심은 매일매일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진 조각들이 제 안에서 날카롭게 날 찔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그가 모르는 제 모습이 식탁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일도 없는 척 웃는 게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일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들른 첫날은 생각보다 별일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예의 바르게 커피를 내어주고 짧은 안부 인사와 근황을 물은 뒤 저를 조용히 돌려보냈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긴장 풀고 다음엔 좀 더 편하게 와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올 것이 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문 땐 아주버님 책상에 작은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고급 향수 하나와 립스틱이 들어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 이런 건 안 주셔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형수님은 늘 그랬어요. 말도 조용하고 눈빛도 깊고 그분께 뭘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인간 마음이죠. 그의 눈빛은 다정한 듯 했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수를 받지 않으면 다음 달 요양원비가 끊길까봐 손이 저절로 쇼핑백을 쥐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며 손끝을 가볍게 잡던 게 어느 순간 어깨에 손을 얹고 등을 토닥이더니 그 다음엔 힘들지? 하며 제 허리까지 감싸 안기 시작했죠. 저는 몸을 살짝 떼며 피했지만 아주버님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형수님은 원래 사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돌아오는 길에 입을 틀어막고 토할 뻔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병원비, 요양원비, 약값. 눈앞에 닥친 숫자들은 그 모든 수치를 무너뜨릴 만큼 잔인했거든요. 전 다시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갔고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사무실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리더니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형수님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끌어안았고 그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제 입가에 가까워지는 그 찰나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밀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 아주버님은 한 박자 늦게 멈췄고 이내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죠. 미안해요. 나도 사람이니까 형수님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만. 그 뻔뻔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어쩌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렇게 울다 겨우 집에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간병비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도 그 사무실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쯤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아주버님의 뺨이라도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어머니 입원비도 아버지 요양원비도 모두 그의 이름으로 입금되고 있는 현실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죠. 몸은 문을 나왔는데 마음은 거기에 남겨진 기분. 무언가에 홀린 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저는 내려가던 중 문이 열리며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버님의 아내, 형님이었습니다. 어머, 형수님. 안녕하세요. 놀란 저와 달리 그녀는 무척 차분했습니다. 깔끔한 트렌치코트 차림, 정제된 말투,
그리고 그 안에서 미묘하게 번지는 무서운 확신. 잠깐, 시간 좀 되세요? 근처에 조용한 데 있어요. 차라도 한잔하죠. 거절할 여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조용한 카페에 앉았고 우리 사이엔 커피 2잔과 침묵 몇 초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동서 아버님 요양원비 돕고 있다면서요? 저는 순간 호흡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엔 알 수 없는 냉기와 서늘한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 아니, 이미 전부 알고 있다는 확신. 괜찮아요. 동서, 놀라지 마세요.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그녀는 시선을 제 눈에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 초엔 그 사람의 도움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빚이 돼요. 갚아야 할 빚, 못 빠져나오는 함정 같은 거. 그녀의 말은 날 선 칼날 같았습니다. 살짝 스치는 말투였지만 명확하게 아프고 정확하게 찔러왔어요. 동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엔 우리 회사 여직원도 그랬고, 내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자산처럼 생각해요. 소유하고, 조종하고, 버릴 때는 깔끔하게. 저는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은 미묘하게 흔들렸고 심장 소리가 바깥까지 들릴 만큼 요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뒀으면 해요. 그 사람 막는 건 동서가 직접 그만둬야 해요. 계속 가다간 나중엔 정말 우리 못 보는 사이가 될지도 몰라요. 조언이자 경고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지막한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 대신 소리를 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던 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작고 가여워 보였는지. 요즘 아버님은 좀 어떠셔?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해.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될 줄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고 있는 제가 너무 더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조언이자 경고예요. 이제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깊은 물속에 가라앉는 돌처럼 아주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한 얘기 하나 있어.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쉰 채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아버지 요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어. 근데 조건이 있었어. 나한테 사무실에 들르라고 했고 나는 거절하지 못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충격, 모욕감, 실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그 눈빛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가 아버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근데 정말 아무 일은 없었어. 믿어줘. 남편은 말없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저는 무릎을 꿇고 거실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던 중 남편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 인간한테는 내가 직접 가서 말할 거야. 이제 그만해. 다시는 그 사무실 가지 마. 그 한마디가 너무나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그 속에 깃든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아주버님은 회사 내 갑질, 여성 직원 대상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익명의 고발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형님과 잠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미소도 원망도 안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이해 하나만 담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물러났고 형수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그의 눈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게
자신이 외면했던 결과라는 자책. 아버지는 그해 겨울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요양원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던 저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부족해서 끝까지 이렇게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 손은 아무런 힘도 없었지만 그 마지막 온기가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잊힌 것처럼.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사무실에서 도망치던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저앉아 울던 제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날의 눈물은 아직도 제 안에서 마르지 않았고 그날의 치욕은 아직도 제 등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왜 그랬냐고, 그럴 수밖에 없었냐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감당해야 했어요. 그게 나였을 뿐이에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과거의 저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저만의 위안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보며 사연을 마칩니다.